한마디로 말해서. 네, 오늘은 하나둘씩 모습을 드러내는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과거에 대해서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오늘은 삼성전자 협력회사들이 이재용 석방 탄원서를 제출한다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완배 기자의 경제의 속살. 오늘은 조선 후기 실학자 이덕무의 산문집 책에 미친 바보에서 몇 구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정선태 교수의 오늘을 읽는 책. 오늘은 될 것만 같은 예산안 타결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성회의 답, 정, 너. 김용민 브리핑 잠시 후 시작합니다. 김용민 브리핑. (2017년 12월 5일) 화요일입니다. 조선일보의 모략이 또 시작됐습니다. 국립의료원장에 지방 중소병원장이 내정됐다며 그는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 더불어 포럼을 창립한 측근 정기현 순천 현대여성아동병원장이라고 보도했습니다. 국립의료원장이라 함은 200개 국공립의료기관의 수장인데 공공의료 경험이 일천해서 자격 논란이 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료계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동네 약사에게 맡기더니 국립의료원은 동네 병원장에게 맡기나 이런 불만이 나온다고 전했습니다. 보건소장을 지냈고 공공의료와 관련한 여러 연구활동을 서울대 의대에서 펼쳐왔던 이력이 있는 정기현 원장. 과연 부적격자인지는 변론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여기서 시골병원장, 동네 약사 이런 조선일보의 표현을 보십시오. 야만스러운 편가름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대형 병원장, 기업형 체인 약사만 공직을 맡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문재인 정부 국립의료원장의 자격 없음을 이야기하려면 비선실세 최순실 일가의 주치 역할을 해왔다는 이유로 전문의 자격증 없는 인사를 서울대병원 외래진료의사로 임명하고 대통령 주치의와 서울대병원장을 임명했으며 교육부 장관과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미얀마 대사, 베트남 대사, 국립대인, 경북대 총장, 충북대 총장 임명에 관여한 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의혹 핵심에 있는 이임순 순천향대병원 산부인과 의사부터 문제 삼아야 할 것입니다. 매사에 잣대가 다른 조선일보. 그러니 무슨 의제를 내세워도 국민으로부터 외면당하는 거 아닙니까? 어제 자유한국당이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패싱됐다고 지적한 조선일보. 스스로 여론으로부터 패싱당하는 현실도 곰곰이 되새기기 바랍니다. 오늘의 주요 뉴스로 이어갑니다. 원내교섭단체인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그리고 국민의당이 어제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잠정합의안을 도출했습니다. 잠정합의안에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25%로 인상하고 공무원을 약 9,500명 증원하는 방안이 명시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정우택 원내대표는 당내 비판 여론을 의식한 듯 합의문에 자유한국당은 유보, 이런 문구가 포함된 걸 강조했는데요. 정우택 원내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제 의견이 의총에서 그냥 받아들여진다고 한다면 아마 우리는 본회의 표결에서 찬성을 던지기 어렵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하지만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합의한 만큼 오늘 본회의에서 합의안이 부결된 확률을 매우 낮습니다.
2009년 SBS는 권양숙 여사가 박연차 전 태광실업 회장이 준 명품 시계를 받아 봉하마을 논두렁에 버렸다. 이렇게 노무현 전 대통령이 검찰 조사에서 증언했다는 내용을 보도했는데요. SBS 논두렁 시계 보도경위 진상조사위원회가 지난 한 달 동안의 조사 결과를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0월 국정원 개혁발전위원회는 논두렁 보도 직전 당시 SBS 하금열 사장과 국정원 직원이 접촉해 노무현 전 대통령 수사 보도를 적극 요청했다고 발표한 바 있는데요. 진상조사위원회는 논두렁 보도에서 국가정보원의 개입을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하금열 전 사장을 포함해 고위 관계자에 대한 면담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아 의혹이 완전히 해소되긴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세월호 참사 희생자인 단원고 조은화 양과 허다윤 양의 부모님들이 지난달 30일 청와대를 찾아 문재인 대통령에게 편지를 전해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편지를 통해 최근 보직해임된 이철조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과 김현태 현장수습본부 부단장에 대한 선처를 부탁한 것입니다. 이들은 세월호에서 유골이 발견됐지만 은폐한 것으로 확인됐죠. 조은화 양과 허다윤 양의 부모님들은 편지에서 이철조 단장과 김현태 부단장에게 유골이 나오면 언론에 내보내지 말아달라고 부탁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서 가족을 찾아준 고마운 분들이 적폐는 절대 아니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허위 비방글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는 신현희 서울 강남구청장에게 검찰이 징역 1년을 구형했습니다. 신현희 구청장은 올해 3월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게 있다, 이런 메시지를 전송했습니다. 신현희 구청장은 최후 진술에서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진 점을 전달한 것뿐이다. 이것이 언론의 자유라고 생각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름다운 재단에서 시민의 마음을 공익제보자들에게 전달합니다. 11월 1일 공익제보자의 밤 의인산 시상식이 열린 시청역 근처 프레스센터 인근 버스 정류장과 시청역 내 광고판에 어쩌다 슈퍼맨 기부자님들의 메시지를 담아 12월 한 달간 마음을 전합니다. 의인상을 수상한 15분의 공익제보자분들에게는 기부자님의 마음을 모아 집으로 보내드립니다. 이러한 마음이 공익제보자의 삶에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공익제보자를 응원하는 어쩌다 슈퍼맨 캠페인은 1월까지 계속됩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디선가 나타나서 생명을 구하고 정의를 지키는 영웅, 슈퍼맨. 우리 주변에도 많은 슈퍼맨이 있습니다. 바로 공익제보자입니다. 어쩌다 슈퍼맨이 되어야만 했던 그들에게 세상은 따뜻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생명을 살린 2명의 간호조무사는 권고사직을 당했고, 장애인의 인권을 위해 싸운 선생님은 결국 사직했습니다. 어려움을 감내하고 있는 슈퍼맨들에게 이제 우리가 감사를 전해야 할 때입니다. 시민사회 지지 캠페인 어쩌다 슈퍼맨에 함께해주세요. 아름다운 재단. 다이어트도 건강도 맛도 포기할 수 없다.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 성공적인 체중 조절의 열쇠는 식사법과 운동입니다. 이제 하루 한두 끼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로 바꿔 드세요. 비타샵 그린 스무디 다이어트는 동결 건조한 수십 가지 국내산 채소 곡물과 3가지 단백질, 비타민, 미네랄, 식이섬유로 만든 맛있고 건강한 체중 조절용 조제식품입니다. 1522-6648 혹은 비타샵을 검색해주세요. 찬바람이 싸늘하게 불어올 때는 따뜻한 새싹당 공차, 풍부한 아스파라긴산과 레스베라트롤, 그리고 그 어떤 차도 따라올 수 없는 고소한 맛. 따뜻한 새싹당 공차로 하루를 시작하면 참 좋습니다. 이런 환절기에 기분 좋은 차 한 모금 새싹당 공차. 티백 2+1 행사는 계속됩니다. 새싹당 공차는 인터넷 전창걸몰닷컴에서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전화구매는 070-8635-1288, 070-8635-1288.
엄마, 이따가 독서실 갔다 올게. 현미 쌀국수 해줘. 여보, 우리 남도 여행 갔을 때 먹었던 나주곰탕 생각난다. 알았어. 내가 남도 먹거리 쇼핑몰에서 한 방에 해결하지. 남도 먹거리 쇼핑몰의 국민건강 프로젝트. 전통 방식 그대로 100% 한우 나주곰탕과 현미 쌀국수로 가족의 건강을 책임집니다. 남도 먹거리의 특판 4종 세트를 만나보세요. 다음 포털에서 남도 먹거리를 검색하시거나 주문 전화 1544-1669 1544-1669로 전화주세요. 서초동 감식반장 김프로. 김프로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김프로입니다. 예,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동기이자 여러모로 하여간 한 패밀리라 할 수 있는 최윤수 국정원 전 제2차장, 이 사람이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역시 우병우의 힘은 나는 새도 떨어뜨리는 그 힘이 여전히 유지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다들 그렇게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유독 우병우 전 민정수석만 관련이 되면 법원이 맥을 못 추는 모양새를 지금 보이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어떤 보이지 않는 힘이 계속 작용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워낙 본인이 이제 법꾸라지는 변명을 가질 만큼 법에 대해서 또 수사에 대해서 잘 알고 있기 때문에 초반에 그 수사가 진행이 안 되도록 잘 조치를 취해나가지고 그런 것인지 좀 궁금하기는 한데, 어쨌든 최윤수 전 차장의 영장이 또 기각되면서 국민들이 굉장히 답답한 상황이 하나 추가된 거는 사실입니다. 그래도 우병우의 구속은 기정사실이다, 이렇게 보는 분도 있더군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봐요. 왜냐면 검찰에서도 그런 식으로 이제 발표 아닌 발표를 했던데, 예. 최 전 차장 같은 경우에는 직속 부하한테 불법 보고를 보고받았잖아요. 근데 그거를 본인이 주도해가지고 막 시켰다기보다는 그 위치에 있으면서 그걸 알았는데 막지 못했다 이런 게 되니까 그거는 100번 양보해가지고 정상을 참작을 한다 하더라도, 우병우 전 민정수석 같은 경우는 직접적으로 자기가 이제 불법 사찰을 지시한 거기 때문에 죄질이 매우 나쁘죠. 그래서 저는 대한민국 사법부가 그 정도까지 문제가 있다라고 보고 싶진 않기 때문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에 대해서는 영장이 청구가 되면 그거에 대해서는 그냥 발부가 되지 않겠나 싶은 생각을 아직까지는 하고 있습니다. 예. 게다가 또 구속될 수밖에 없는 정황들이 드러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지금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 중이잖아요. 근데 법원에 나오는 사람들의 증언이, 속속들이 이제 우병우 전 민정수석 관련해서 옛날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지금 하나둘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예. 작년 여름에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이제 압구정 아파트, 그때가 이제 한참 조선일보나 이런 데에서 부동산 거래라든지 이런 거와 관련된 의혹들이 이제 막 불거질 때였거든요. 그래서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이 지휘를 해가지고 직원들을 보내서 감찰을 시도를 했는데, 감찰을 하러 간 사람들이 한 30분도 안 됐는데 막 여기저기서 이제 전화가 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거냐, 불법으로 지금 사찰하는 거 아니냐, 이러면서 도대체 무슨 근거로 하는 거냐 라면서 이제 막 잡들이를 해가지고, 이게 잘못되면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석수 전 감찰관이 이제 사람들을 철수시키기도 하고, 결국에는 나중에 이제 나 때문에 괜히 곤란한 상황에 처하거나 내가 보호를 또 제대로 못 해줘가지고 결국은 본인이 그냥 물러났었으니까요. 예. 조금 의혹이 앞서가지고 실수하지 말아라 이런 당부까지 할 정도로 굉장히 초라한 모습을 이제 보였었는데, 그런 자세한 상황들이 이제 법정에서 하나 둘씩 드러나고 있거든요. 네, 맞아요. 지금 말씀하신 내용도 상당히 위중해 보입니다. 우병우 전 민정수석 측에서는 법원에서 계속 그래요. 그러니까 당시에 가지고 있는 게 뭐가 있었냐, 그냥 풍문으로 듣거나 내지는 언론에서 보도가 났던 것, 제대로 된 증거도 없이 특감실에서 감찰에 착수해가지고 그게 무리한 거 아니냐라고 지금 반론을 펴고 있거든요. 예. 근데 그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하는 것 자체도,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수사권을 갖지 않은 감찰은 공무원들의 직무와 관련해가지고 잘못된 일이 있는지를 이렇게 보는 거잖아요. 예. 이건 엄밀히 얘기하면 수사 행위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수사의 권한을 가진 경찰이나 검찰이 자기의 권한을 활용해가지고 강제력을 동원해서 막 이렇게 하는 것이 수사인데, 그렇게 하는 수사의 경우에도 수사에 착수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근거 중에 하나로 언론 보도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언론 보도에서 충분히 사회적으로 무리가 있고 의혹을 가질 만한 내용이 있으면 그거에 대해서 인지수사를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거든요. 예. 하물며 수사의 경우에도 그런데 공무원의 비위와 관련해서 뭐 신문에 일면에 막 대문짝만하게 나고, 그것이 내용을 보면 뭐 예전에 뭐 조선일보가 최동욱 전 검찰총장과 관련해가지고 근거도 제대로 밝히지 못하면서 혼외자가 밝혀졌다는 등 뭐 이렇게 썼던 기사에 대해서도 법무부가 막 대대적으로 감찰을 지시해가지고 총장을 감찰하네 마네 막 이렇게 이제 실제로 감찰을 했잖아요. 예. 근데 민정수석에 대해서 충분히 여러 사람들이 그냥 상식적이고 합리적으로 판단을 했을 때 문제가 될 만한 그런 내용들이 보도가 됐는데, 그럼 그걸 그냥 놔두란 얘기입니까? 당연히 할 수 있는 특별감찰관이 그건 하는 것이 적법한 직무행위인 거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정말로 문제될 것이 없다 그러면 최대한 자기가 나서가지고 소명을 해야 맞죠. 그렇습니다. 제출할 수 있는 뭐 서류라든지 증빙할 수 있는 거라든지 가져가서 이거는 억울하다, 내가 이거는 정말 하나의 문제가 없다 라면서 적극적으로 소명을 하는 것이 맞는 일이지. 그게 이제 외부적으로 드러나가지고 언론을 이용해서 미디어가 같이 가가지고 막 감찰을 하는 모양새가 언론에 생중계가 되고 이런 거라면 문제가 있겠죠. 그런 거라면 지적을 할 만합니다. 근데 이거는 감찰반 직원들이 그냥 가가지고 감찰을 한 거잖아요. 그러면 외부에 공개되지 않는 뭐 이런 선에서 적법하게 감찰이 이루어진다 그러면 그건 감찰 받아야 맞죠. 거기에 지휘고하를 막론하고 누구나 문제가 된다 그러면 가서 감찰에 응하고 소명을 하고 그래서 해소가 된다 그러면 그러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하라고 그 자리가 있는 거잖아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장 조사를 나간 지 30분도 안 됐는데 막 경찰을 통해서 청와대를 통해서 막 항의 전화가 들어오고 윽박 지르기도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사람들이 철수하고 막 이랬던 것이 자연스럽지 않죠. 그리고 역으로 그렇게 특별감찰을 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불법으로 국정원을 통해서 막 사찰을 하고 사람들이 뒤를 캐고 뒤지고 도대체 의도가 뭔지를 살피고 이런 거 자체가 공적인 권력을 사적으로 자기가 이용해가지고 막 그냥 부렸던 것이니까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엄하게 처벌을 해야 맞다고 보고, 그러기 위해서 수사가 제대로 진행이 되려면 지금처럼 하나같이 부인하고 하나같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하고 뭐 이러고 있는 사람이니까 구속이 되지 않으면 그게 더 이상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뭐 그렇게 굳게 믿고 있습니다. 우병우 하나 잡지 못해서 아이고 참 온 나라가 여러 가지로 소모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모든 일의 시초가 검찰이 맨 처음에 제대로 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해서 일어나는 일이거든요. 지금 물리적으로 핸드폰도 압수수색을 못했죠. 통화 내역도 뭐 제대로 확보를 못했죠. 그리고 관련된 자료나 뭐 이런 것들을 제대로 모은 것이 지금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예. 그런 와중에서 그냥 우병우 사건은 우선순위에서 계속 후순위로 밀리다 보니까 뭐 특검으로 갔다가 검찰로 돌아왔다가 이러면서 시간을 질질 끌고 그 사이에 증거는 싹 없어지고 예. 통화 기록 자체도 1년밖에 보관이 안 되기 때문에 얼마 전까지도 영장이 안 나오면서 확보를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뒤늦게 막 감추고 있는 상황에서 뭔가를 찾아내려고 하는 것도 이렇게 힘든데 맨 처음에 만약에 검찰이 수사 의지를 가지고 제대로 된 증거물을 확보만 했다고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많이 비용과 시간을 들여가지고 여러 사람이 뭐 수차례나 영장을 쳤다가 뭐 기각됐다가 다시 뭐 이런 비용을 낭비할 필요가 없는 거거든요, 사실은. 근데 검찰이 결국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또 정권의 눈치를 보면서 자기가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그냥 해태했던 것이 수많은 자원 낭비의 결과로 돌아오는 것이니까 이거는 정말 반면교사로 삼아가지고 다시는 이런 일이 좀 있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우병우 수사가 불가피하다. 작년 말 1년 전 이야기인데 1년 동안에 우병우에게 어마어마한 시간이 부여됐단 말이죠. 이 과연 공소유지조차 가능할지 여러모로 참 염려가 됩니다.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김용민 씨하고 우병우 씨가 문제가 돼가지고 수사를 받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게 1년도 훨씬 전이잖아요. 그때는 뭐 이름도 얘기 못하니까 뭐 우향우가 어쩌고 제가 기억하기로는 작년 봄 정도 되는 걸로 기억하는데 그렇죠. 예. 이미 그때부터 저 같은 아무것도 아닌 사람도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얘기를 할 정도였으니 검찰에서는 정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얼마나 더 자세하게 알고 있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대로 된 수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거는 검찰 역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참 창피한 일이에요. 작년에 누구였습니까? 이 수사 책임자가? 글쎄요, 제가 뭐 그 시기가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가지고 어쨌든 뭐 특수수사를 관할하고 있던 사람은 노승권 3차장이었으니까 예.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발령해가지고 오니까 본인보다 이제 기수가 낮은데도 불구하고 바로 이렇게 90도로 막 인사하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 양반이었군요. 네, 그분이 어쨌든 특수수사를 관할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뭐 인지수사를 하려고 그러면 얼마든지 충분히 할 수 있었을 텐데 뭐 어쨌든 그런 의지가 없었다고 봐야 되겠죠. 그래요. 아이고 참 우병우는 뭐 이러다 기소조차 될 수 있을지 의문이긴 하네요. 뭐 그래도 검찰이 일단 의지는 가지고 있는 걸로 보이고요. 구속영장 청구는 뭐 예정된 수순으로 봐야 될 텐데 실제로 영장이 청구될 때까지는 시일이 조금 걸릴 거예요. 그리고 국정원 적폐청산 TF가 또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작성한 정황도 문건으로 확인을 또 했잖아요. 예. 검찰이 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를 또 진행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하여튼 4번이나 영장을 쳐가지고 기각이 된다 그러면 그 다음에는 사실 더 청구를 하는 게 모양새가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예. 도대체 구속을 못 시켜가지고 얼마나 더 끈질기게 구속을 시키려고 하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역풍을 맞을 수도 있기 때문에 검찰로서는 아마 마지막 남은 기회다라고 생각을 할 테고 그래서 아무튼 최대한 촘촘하게 준비를 하느라고 시간이 조금 걸리기는 할 텐데 어쨌든 그래도 상황을 좀 한번 지켜보시죠. 예, 알겠습니다. 자, 김프로 오늘도 고생하셨습니다. 네, 내일 뵙겠습니다. 오빠, 정말? 진짜? 드디어? 벤지. 천지기병 업데이트. 월드 서버 오픈. 27개 반지의 주인이여. 최강 대 최강. 하늘이 열린다. 천지개벽. 벤지. 지금 다운로드. 운전자를 위한 꿀팁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알고 계세요? 교통사고가 나면 형사합의금, 벌금, 변호사 비용 이거 자동차 보험에서는 보장 못해요. 운전자 상해까지도 책임져드리는 7,000원 운전자 보험 카페. 버스,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 운전자를 위한 12,500원 운전자 보험 카페도 있습니다. 실손, 부모님 건강, 자녀 보험도 안내해드립니다. 02849-9730 연중 무휴라 언제든 02849-9730. 어머님, 아버님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개업 축하합니다. 본세다 잠드소서. 결혼을 축하합니다. 형부, 우리 언니 반품은 안 됩니다. 차장 승진하신 주과장님, 주차장 되신 거 축하해요. 우리 같이 산 게 벌써 7년이나 됐네. 썩 짜릿했던 시간이었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여자에게 보내는 꽃이야. 너랑 닮은 꽃. 생일 축하해. 사랑과 축하, 위로가 있는 곳에 좋은 사람과 플라워. 1566-0263 1566-0263입니다. 팟캐스트 청취자의 사랑으로 무럭무럭 자라온 미궁 대장사랑에서 너를 위한 헌정 유산균, 나를 위한 적중 유산균, 미궁 유산균 사랑 4종을 출시합니다. 그동안 묻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막 섭취하던 유산균 시대와의 종말을 선언하세요. 골라먹는 유산균 사랑 4종 출시 기념으로 2종류를 구매하셔도 반값만 받는 골라골라 50% 할인 이벤트 12월까지 신청하세요. 미궁 유산균 사랑.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정답 맞히신 분들 소개합니다. 어제 문제는 강원도 평창에 위치한 고개, 신사임당의 친정이 보이는 이 고개가 어디인지 맞히는 거였죠. 정답은 대관령인데요. 당첨자에게는 도서출판 통나무에서 협찬하는 김미루의 어드벤처를 보내드립니다. 김미루의 어드벤처는 도올 김용옥 선생의 딸 김미루 작가의 신간인데요. 사막을 모험했던 김미루 작가의 경험을 글과 그림으로 풀어냈습니다. 다른 당첨자에게는 이동환 작가 장편소설 아담의 눈물을 선물해드립니다. 죽은 아내로부터 편지가 도착했고 그녀가 답장을 요구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장편소설 아담의 눈물에서 주인공의 선택을 직접 확인해보세요. 다른 당첨자에게는 애주가들의 핫 아이템 술친굼 한 박스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술친굼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한 분에게 남도 먹거리에서 협찬하는 식품꾸러미 상품 보내드립니다. 인터넷 주소창에 남도먹거리.kr 입력해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골반 보정 속옷 바디로직 리포머 팬츠 선물해드립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바디로직 찾아주세요. 금요일 정답자 가운데 다른 한 분에게는 머문빌리지 이용권 격주로 보내드립니다. 총 3,000평의 대지와 건물 2동을 오직 한 팀에게만 서비스합니다. 애청자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서 일요일과 평일 가격을 대폭 낮춘 머문빌리지 할인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포털 사이트에서 머문빌리지를 찾아주세요. 정답자 바나나 머핀님, 이번에 낚싯배 사고에 대처하는 해수부의 자세가 세월호 때와는 너무 달랐네요. 영혼 없는 저들의 태도가 수많은 국민들의 삶을 좌지우지할 수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습니다. 살구하다래님, 국가정보원은 제 할 일을 충실히 하는 대외안보정보원으로 거듭나길 바랍니다. 문통방통 끝말잇기 당첨자께는 별을 따다 구운 가지에서 만든 강릉 두부도넛 선물해드립니다. 주문전화 033-646-2668, 인터넷 주문 bakingfarmer.co.kr입니다. 어제의 끝말잇기 시작 글자 집안의 안이었는데요. 당첨자 빨강비행기님, 끝말잇기는 안녕. 자신들의 공약도 문재인 정부가 하면 반대만 하네요. 구태경치, 이제는 안녕. 김용민 브리핑 뉴스 듣기 능력 평가 오늘도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민중의 소리 이완배 기자 만나겠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네, 안녕하십니까. 감기 걸리셨나 봐요. 네, 좀 그렇습니다. 목소리가 좀 불편할 텐데 죄송스럽습니다. 별 말씀을요. 예. 하여튼 우리 이완배 기자님 건강하셔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오늘 일정을 서로 체크를 하면서 김용민 PD님 일정을 이렇게 쭉 보니까 그 얘기는 저한테 하실 이야기가 아니라 김 PD님께서 정말 건강 챙기셔야 되겠던데요. 예. 새벽 3시에 일어나서 지금 5시인데 이때까지 한 잠도 못 주무셨죠. 아이고. 제가 하여튼 이렇게 정리하죠. 제가 방상훈보다는 좀 더 건강해야 할 것 같고, 우리 이완배 기자님은 이재용보다 더 건강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아, 예. 서로 화이팅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알겠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얘기 해볼까요? 예, 오늘은 들으시기에 따라서는 좀 가벼운 뉴스로 들리실 수도 있지만요. 저한테는 정말로 우울했던 뉴스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삼성전자 협력사들이 모인 협성회라는 조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협성회가 이재용 부회장의 석방을 위한 탄원서 제출을 결정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회원사별로 서명 작업을 벌이고 있다는 뉴스입니다. 예. 어제 보도된 뉴스를 보니까 지난달 28일 협성회 임원단 회의에서 이걸 결정을 했고요. 이제 메일 등을 통해서 각 회원사에게 이 결정 내용을 알렸습니다. 그런데 삼성의 협력사 구조가 삼성전자가 맨 위에 있고 그 다음에 협력사가 있고 이렇게 끝나는 구조가 아닙니다. 예. 일종의 다단계 구조예요. 이걸 이제 보통 벤더라고 부르는데요. 협력사들을요. 예. 삼성전자가 있고 1차 벤더가 있으면 1차 벤더는 삼성전자로부터 하청을 받아서 이걸 2차 벤더에게 하청을 줍니다. 그러면 2차 벤더는 1차 벤더에게 하청을 받아서 3차 벤더에게 하청을 주죠. 전형적인 다단계 사업 같은 겁니다. 그런데 협성회가 이재용의 석방 탄원 지시를 내린 것은 1차 벤더들에게 내린 거고요. 이 1차 벤더들에게는 이제 회원사별로 2차 벤더들을 다 관리를 해서 각 1차 벤더들이 2차 벤더 5에서 10곳 정도로부터 탄원서를 취합해 받아달라 이렇게 요청을 한 겁니다. 예. 지금 탄원서 서명도 다단계로 받고 있는 거죠. 이 협성회 임원단 회의 내용 중에 좀 서글펐던 건 탄원서 서명은 강제사항이 절대 아니다라고 밝힌 대목입니다. 이게 웃기려고 한 말은 아닐 건데 강제사항이 절대 아니다라는 말이 저는 굉장히 슬프게 들렸습니다. 탄원서 내용은 뻔합니다. 기업 총수가 구속되면 기업 투자가 안 되고 우리나라 경제가 나빠지고 이런 내용인데 이 사람들이 적은 탄원서 내용 중에
헛소리가 아닌 대목도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국내 대기업의 사업 뒤에는 수많은 1차, 2차, 3차 협력사들의 생존권이 걸려있고 이는 한국 경제의 근간을 이루는 주요 신경망으로 구성돼 있다. 대기업의 투자 활동이 멈추면 협력사들은 성장의 길이 막히고 위기에 처하게 된다. 이렇게 적은 대목입니다. 예. 이 말은 맞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1, 2차, 3차 벤더들의 생존권은 그야말로 삼성전자에 달려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탄원서 내용을 보면서 이재용이 뭐 석방돼야 투자가 늘고 어쩌고 하는 말은 전부 헛소리인데 예. 이 사람들의 절박함만은 진심으로 느껴집니다. 이분들이 이 탄원서를 쓰는 이유는 이재용이 석방돼야 자기들이 살아남기 때문이 아니고요. 이재용을 석방해달라라는 탄원서를 써야 삼성으로부터 빗보이지 않아서 하청업체 신분을 유지할 수 있다는 그 슬픈 가불관계 때문에 이런 겁니다. 저는 이게 슬프다는 이야기입니다. 예. 여담이지만 이 협성회라는 곳이 얼마나 삼성전자로부터 치욕적인 일을 당한 적이 있는지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검색창에 협성회로 검색을 해보면 우리나라 언론 보도가 삼성이 얼마나 이 협성회와 상생 경영을 잘해왔는지 오만 이벤트를 하고 뭐 협치를 하고 뭐 이런 기사만 줄줄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언론들이 완전히 막혀 있는 거예요. 하여튼 그것만 보면 삼성이 세상에서 제일 협력업체들하고 잘 지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난해 뉴스타파가 가장 진실에 가까운 내용을 한번 보도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뉴스타파 같은 매체들이 참 소중한 겁니다. 그 보도는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협성회에 가입돼 있던 업체 중에 태정산업이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88년부터 27년 동안 무려 삼성전자 가전제품의 부품을 납품해온 1차 벤더였습니다. 근데 2014년 9월에 이 회사 회장이 권정남이라는 분인데요. 협성회 모임에 나오라고 그래서 협성회 모임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협성회 회장단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삼성이 지금 회사 사정이 매우 어려우니 우리 협력업체들에게 200억을 지원해달라고 요청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웃긴 거죠. 그러니까 협력업체가 어려우니 삼성에게 지원해달라. 이렇게 말하는 게 정상이죠. 그런데 연 매출 240조 원, 올해 예상 영업이익이 54조 원을 버는 삼성전자가 우리 회사 사정이 어려우니까 협력업체들이 200억을 삼성전자에 지원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다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선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이 200억 지원이라는 게 당연히 현금을 모아서 달라는 건 아닙니다. 그건 뭐 날강도고요. 그럼 이 얘기는 보통 무슨 이야기냐면 협력업체들이 상의해서 납품 단가를 알아서 200억 정도 낮춰달라 이런 요청입니다. 그러니까 그 업체를 협성회는 어떻게 받아들였냐면 각 업체별로 납품 단가를 10억씩 까서 종합 200억을 납품 단가를 낮춰달라는 요청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올해 사상 최대 이익인 54조 원을 벌었다는 굴지의 글로벌 기업이 뭘 하는 거냐면 하청업체들한테 돌아다니면서 10억씩 삥을 뜯은 겁니다. 이때 협성회 모임에 참가한 벤더업체 사장들이 다 뚜껑이 열려서 이 말을 듣자마자 삼성전자에 대해서 막 쌍욕을 퍼부었답니다. 그런데 몇십 분쯤 있다가 삼성전자 간부들이 그 모임에 들어온 거예요. 간부들이 입장하자마자 협성회 멤버들이 한마디도 못하고 꿀먹은 벙어리가 돼서 그냥 고분고분히 그 요청을 받아들였다는 겁니다. 혹시 그런 건 아닙니까? 삼성 관계자들 들어왔을 때 이걸 왜 이제 주시냐고 저희는 하고 싶었다고. 네. 석 달 전에 해주셨어야죠. 뭐 이랬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이게 참 코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없는 게 그분들의 사정이 진짜 딱한 거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요. 그런데 이 문제는 특히 아까 말씀드렸던 이 태정산업 27년 동안 1차 벤더였던 거죠. 이 회사가 당시 진짜 어려운 상태였다는 거예요. 경영난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정작 삼성전자가 어려웠던 게 아니고 협력업체들이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회사 사정이 어려웠던 나머지 이 태정산업 권정남 회장이 눈물을 머금고 삼성전자 상무한테 문자를 보냅니다. 이걸 읽어보겠습니다. 태정산업 권정남입니다.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려야 오르나 이렇게 글어를 올리는 것 이해 바랍니다. 저는 올해 법정관리에 들어가 이제 인가 절차를 거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일들을 법원 판사님께 통지를 받다 보니 삼성의 협조사항에 대책을 세우지 못했습니다. 상무님, 올해는 제가 운신할 수 있는 폭이 거의 없습니다. 우선 회생인가를 받고 내년에는 삼성에 도움이 되는 협력업체로 거듭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스러운 마음 그지없습니다. 너그럽게 용서 바랍니다. 이렇게 보입니다. 눈물이 나죠.
이 권 회장이란 분은 진짜 회사를 살려야 되는 상황에서 삼성 상무한테 무릎을 꿇고 이번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년부터는 더 좋은 벤더가 되겠습니다. 충성하겠습니다. 하고 울고불고 지금 매달리고 있는 겁니다. 예. 그런데 결과가 어땠느냐. 이분이 삼성의 상무로부터 회신을 받지 못합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15년에 대정산업은 협성회에서 제명이 됩니다. 이걸 삼성전자가 직접 통보를 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에서 수주하던 물량 양도 박살이 납니다. 전년 대비 65% 수준까지 떨어집니다. 이까지 들으시고 기분이 어떠십니까? 삼성전자를 과연 글로벌 기업이라고 불러야 마땅합니까? 동네 양아치라고 불러야 마땅합니까? 그냥 양아치도 아니고 생양아치라고 해야 될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건 생양아치 깡패 새끼들인 겁니다. 이게 동네 깡패 새끼들이 구역 관리하면서 포장마차에서 강목 휘두르는 거하고 뭐가 다릅니까? 그리고 이번에 협성회가 이재용 석방 탄원서를 내면서 절대로 강제가 아니다라고 덧붙입니다. 이걸 누가 믿겠습니까? 그 탄원서에 강제가 아니라서 서명을 안 하면요. 내년에 그 업체가 어떻게 될 건데요? 안 봐도 비디오인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 문제가 진짜 슬픈 이유는요. 이 벤더 업체들의 처지가 안타깝기 때문만이 아닙니다. 이런 벤더들의 종속이 한국 경제에 실제로요. 굉장히 심각한 악영향을 끼친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이건 제 주장이 아니고요. 올리버 윌리엄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있는데 이 윌리엄슨은 이 문제를 집중적으로 연구를 해서 2009년에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윌리엄스의 연구는 경제학에서는 게임 이론 분야로 분류가 되고요. 이름은 홀드업 문제라고 부릅니다. 홀드업은 이제 우리말로 꼼짝마, 손들어 뭐 이런 표현인데요. 그러니까 요 이론의 정의는 게임을 할 때 두 사람이 관계를 맺을 때요. 적극적인 쪽이 더 불리해져서 상대방에게 인질로 붙잡히는 상황, 요걸 말합니다. 조금 쉽게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재벌들과 중소기업들의 관계에서 중소기업이 재벌들한테 훨씬 적극적이죠. 그러다 보면 종속이 너무 심하게 돼서 꼼짝마, 홀드업 상태가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게 얼마나 심각한 비효율이 나타나는지에 대해서 윌리엄슨이라는 경제학자가 연구를 한 거죠. 좀 쉽게 이야기해서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한 젊은 남자가, 이거 우리 이름으로 하면 이제 좀 동명이인이 있으실 테니까 영어 이름으로 하겠습니다. 로버트라는 남자가 린다라는 여자를 너무 좋아합니다. 이제 열심히 따라다녔어요. 린다, 내 사랑을 받아줘 이러면서요. 이때 린다가 그래? 그러면 로버트 넌 나에 대한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삭발을 한번 해봐 라고 요구를 합니다. 로버트는 린다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기꺼이 삭발을 합니다. 근데 린다는 거기서 그치지 않고 더 심한 요구를 합니다. 생각해보니까 삭발로 좀 부족해. 로버트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한다면 그 삭발한 머리에 린다 나는 당신만을 사랑해 라는 문신을 새겨봐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는 린다를 너무 좋아해서 결국 삭발한 머리에 그 문신을 새깁니다. 지금 이 남자가 하고 있는 행위를 경제학적으로요. 특정 관계를 위한 투자, 이제 영어로는 Relation Specific Investment라고 부르는데요. 아주 특정한 관계를 위한 투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 남자는 삭발도 하고요. 삭발한 머리에 린다 너만을 사랑해 라고까지 문신을 새겼는데 엄청난 투자를 한 거죠. 그런데 이 투자는 오로지 린다에게만 먹히는 투자입니다. 린다만을 위한 아주 특정한 관계를 위한 투자였다는 거죠. 이렇게 로버트가 오직 린다만을 위해서 투자를 하면 린다는 과연 로버트에게 잘해줄까요? 가 이제 윌리엄슨이라는 경제학자의 질문이에요. 그리고 윌리엄슨은 이렇게 답합니다. 천만의 말씀, 꿈 깨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경제학적으로 보면 남자가 여자에게 막 매달릴 때 린다는요 오히려 로버트에게 잘해주는 게 아니고요 훨씬 더 함부로 할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로버트가 삭발을 하고 삭발한 머리 위에 린다 너만을 사랑해라고 평생 지워지지 않는 문신을 새기는 순간 이 남자는 이제 린다 외에 다른 여자를 만날 선택권이 완전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아니 머리에 린다 너만을 사랑해라고 문신을 새긴 남자를 다른 여자가 어떻게 좋아하겠어요? 그렇잖아요. 예. 예. 이 남자는 이제 린다 외에는 못 만나게 되는 겁니다. 완벽한 종속 상태, 홀드업 상태가 돼버립니다. 근데 만약에 여기서 조금 더 확실한 걸 만들어내기 위해서 린다가 너 나중에 머리를 길러서 그 문신을 감출 여지가 있으니까 이번에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아랫배에다가
지워지지 않는 나는 린다 너만을 사랑해라는 문신을 새겨줘라고 요구를 합니다. 만약에 로버트가 이 요구마저 들으면 이제 이 로버트는 평생을 린다 외에 어떤 여자도 못 만납니다. 아랫배에 여자 이름이 새겨져 있는 남자를 누가 사랑하겠습니까? 이러면 린다는 그때부터 이 남자한테 훨씬 막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딴 데 갈 데가 없잖아요, 이 남자는요. 이걸 윌리엄스는 홀드업, 꼼짝마 계약 상태라고 부릅니다. 이게 지금 우리나라 재벌들과 밴더들의 관계가 정확하게 여기에 일치합니다. 삼성전자의 협력업체들은 100% 삼성에 종속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협력업체들 밴더들이요, 삼성에도 납품하고 LG에도 납품하고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밴더라면 생산 라인 자체가 삼성에 완전히 종속이 돼 있는 겁니다. 오로지 삼성 제품만 만들 수 있도록 생산 라인이 그렇게 짜여져 있어요. 이걸 누가 요구하느냐? 당연히 삼성이 요구합니다. 밴더들은 그러면 삼성을 향해서 우리는 당신을 사랑해. 당신이 시키는 대로 할게. 라고 구애를 하죠. 삼성은 그 절박함을 이용해서 나를 사랑해? 나를 사랑하면 생산 라인도 다 내가 시키는 대로 바꿔. LG 제품은 못 만들게 바꿔. 설계도 완전히 우리가 시키는 대로 해. 라고 요구를 합니다. 그러면 밴더들은 어쩔 수 없이 수십억을 들여서 오로지 삼성에 맞는 생산 체계를 갖추죠. 그런데 갖추면 삼성이 잘해주느냐? 천만에요. 갖추는 순간 홀드업 상황이 발생합니다. 이제 이 밴더들은 삼성 외에는 갈 데가 없어요. LG하고 뭘 할 수가 없습니다. 이러면 삼성은 완전히 갑질을 시작하는 겁니다. 야, 10억씩 가서 연말까지 200억 만들어. 삥 뜯겨.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밴더들이 이제 아랫배에 린다 너만을 사랑해를 새겨버린 상황이 된 거죠. 그러니까 야, 웬만하면 이재용 탄원서 쓰지? 이러면 어이쿠 당연히 써야죠. 이렇게 돼버리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 않습니다. 홀드업 상황 때문에요. 이제 밴더들이 아랫배에 삼성 너만을 사랑해 이걸 새긴 상태가 됐죠. 이렇게 되면 그냥 자존심이 상하는 것에서 그치지가 않아요. 경제학적으로 심각한 비효율이 발생한다는 게 윌리엄슨의 지적입니다. 예를 들면 밴더들이요, 부품을 9,000원에 만들어서 삼성에 1만 원에 납품을 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이러면 이제 1,000원을 남기는 거죠, 한 캡할 때. 그런데 어떤 밴더가 열심히 기술 개발을 해서 혁신적으로 원가를 낮췄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9,000원 들던 원가를 5,000원까지 낮췄어요. 품질은 똑같고요. 이러면 9,000원이 5,000원으로 낮았으니까 평소처럼 1만 원에 팔면 원래 1,000원 벌던 거 5,000원을 벌게 되죠. 당연히 밴더들 경영이 좋아집니다. 뭐 그 돈으로 투자를 하건 뭐라건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우리나라 어떤 구조가 돼 있냐면, 밴더들이 기술을 개발을 해서 원가를 9,000원에서 5,000원으로 낮추면은요, 삼성이 찾아와요. 야, 니네 원가를 5,000원으로 낮췄다며. 그러면 납품 가격도 10,000원에서 6,000원으로 낮추면 되겠네? 낮추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협력업체에서는 반발을 해야 되는데 이 상황이 홀드업 상황이에요. 삼성한테 찍히면은 기업이 골로 갑니다. 그러니까 삼성이 이렇게 요청을 하면 꼼짝없이 6,000원으로 낮춰야 됩니다. 그래서 기껏 기술을 개발을 했는데 이익은 여전히 똑같이 1,000원밖에 안 남아요. 이익을 전부 삼성이 가져갑니다. 이러면요, 밴더들 중에 누가 기술을 개발하겠습니까? 누가 연구 개발을 하겠냐고요. 그러니까 사회 전체적으로 보면 심각한 비효율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기업 생태계에서 중소기업들이 오로지 재벌들만 쳐다보면서 살게 된 이유는 물론 중소기업들의 문제도 없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90% 이상 대부분 이 홀드업 문제 때문에 발생하는 겁니다. 거래를 하다 보면 수많은 밴더들이 그냥 재벌의 인질 포로가 돼버립니다. 밴더로 사는 아무 중소기업이나 홈페이지 같은 데 들어가서 연역 한번 살펴보시면 진짜 골 때립니다. 연역에 가보면 우리 회사 몇 년의 창사, 몇 년 삼성 협력업체 지정됨, 몇 년 삼성으로부터 우수협력업체상 수상, 몇 년 또 삼성으로부터 우수협체장 수상, 이게 그 회사 연역에 다예요. 연역에 삼성으로부터 우수협력업체 지정된 것밖에 없습니다. 완벽한 인질인 거죠. 그리고 삼성은 아까 협성에 태정산업 이해에서 알 수 있듯이 홀드업 상황을 이용해서 끊임없이 밴더들에게 삥을 뜯습니다. 협력업체는 기술 개발해봐야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알고 그냥 이재용 풀어주세요 탄원서나 쓰면서 시키는 대로 살죠. 이게 우리나라 경제에 득이 되겠습니까? 실이 되겠습니까? 당연히 막대한 비효율과 손실이 되는 겁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삼성이 그렇게 밴더들에게 삥을 뜯어서 50조가 넘는 영업이익을 올렸다고 자랑하는 동안에요, 밴더들이 아니고 우리 노동자들에게는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요,
이건 남의 일이 아니고 우리의 일이고 어쩌면 우리 자녀들이 겪어야 될 일입니다. 1차, 2차, 3차로 이어지는 다단계 벤더 구조에서 3차로 내려가는 벤더일수록 이익을 심하게 삥을 뜯깁니다. 그러면 그 회사에 일하는 노동자들은 처우를 어떻게 제대로 해주겠습니까? 작년 초에 인천에 있는 핸드폰 부품 가공업체, 여기는 삼성전자의 3차 벤더 업체였습니다. 여기에서 28살 청년이 안전장비도 없이 메틸알코올을 다루다가 쓰러졌는데 결국 수술 끝에 시력을 잃었습니다. 28살 청년이 갑자기 어느 날 시각장애인이 된 거예요. 우리 정웅재 기자가 그때 이 청년하고 통화를 하려고 했는데 완전히 정신이 나가서 하루 종일 며칠 동안 울고만 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세상에. 그로부터 한 달 전에 역시 똑같이 삼성전자의 휴대폰을 납품하던 부천에 있다는 3차 벤더 업체에서 20대 파견 노동자 4명이 역시 똑같이 메틸알코올에 중독돼서 이 중에 3명이 실명 위기에 빠졌습니다. 단 한 달 만에 4명의 청년이 똑같이 실명을 당한 겁니다. 하청업체에 가보니까 노동자들에게는 안전장비가 배급이 안 됩니다. 보안경, 보호장갑, 방진 마스크가 아무것도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요, 이 모든 책임이 오로지 벤더 업체들에게만 있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경제학 용어로 위험의 외주화라고 하는 겁니다. 삼성은 위험한 일은 모조리 벤더들에게 떠맡깁니다. 그러면 위험한 일을 떠맡기는 것만큼 보상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삼성은 시도 때도 없이 삥을 뜯어냅니다. 이미 삼성의 홀드업, 인질이 되어 있는 외주업체들은 대항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때 실명당한 20대 노동자들이요, 대부분이 3차 벤더 업체에서도 정규 노동자도 아니고 파견 노동자였어요. 3차 벤더 업체 상황이 진짜 열악했던 거죠. 이 노동자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하루에 12시간씩 일을 했고요. 작업량이 많을 때에는 한 달에 하루밖에 못 쉬었다고 합니다. 예. 사고가 난 당일에 산업안전공단이 측정을 해봤더니 메틸알코올 노출 기준이 10배가 넘었다고 해요. 이렇게 열악한 환경을 전부 3차 벤더들에게 밀어놓고 얘네들한테 삥을 뜯고 있는 겁니다. 삼성전자가요. 홀드업 상황으로 이익은 삼성이 챙기고 위험과 부담은 벤더들에게 전이되고 그 위험과 부담은 다시 우리 노동자에게 전가됩니다. 저는요, 협성회가 이재용 석방을 탄원했다는 소식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벤더는 인질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소식을 듣고 아유 진짜 벨도 없냐? 생쇼하고 있네 라고 비웃는 것에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심각한 경제적인 비효율을 낳고 결과적으로 노동자에게 막대한 위험을 전가하는 이 삼성과 재벌들이 벌이고 있는 끔찍한 중소기업들을 대상으로 한 인질놀이를 멈추게 해야 됩니다. 저는 부디 이번 2심 재판부가 협성회의 탄원서를 깨끗이 무시해 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상식이 있다면, 아주 기본적인 교양이 있다면 그 탄원서는 진심이 아니라 인질들이 어쩔 수 없이 써낸 절규라는 사실을 누구나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재판부가 이종에 대해서 인질들까지 동원하는 이 파렴치범에 대해서 단죄를 더 강화함으로써 삼성의 갑질에 경고를 내리고 이 상황을 뿌리부터 개선을 해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재용 재판은 단지 개인의 범죄에 대한 재판뿐 아니고요. 재벌들의 갑질에 대한 준엄한 경고여야 되고요. 한국 경제를 재편하는 계기여야 된다고 믿습니다. 청취자분들께서도 재판부의 판결이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에 대해서 여러 이유로 많은 관심을 계속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협력업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는 없는 겁니까? 현재 상황에서는 불가능하죠. 예, 알겠습니다. 다른 나라에서는 뭐 방법이 아주 없습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애초에 이런 관계 자체를 잘 안 유지시키려고 하는 곳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탈리아의 에밀리아 로마냐 같은 경우는 납품 자체를 주 정부가 관리를 하면서 재벌 대기업들이나 거대 기업들의 갑질을 철저하게 통제를 하죠. 그런데 워낙 에밀리아 로마냐의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협동조합을 통해서 창의력이 높기 때문에 어지간한 곳에 와가지고 여기에서 갑질을 할 엄두도 못 내고요. 그러니까 경제계의 생태계 자체가 중소기업들의 창의성으로 훨씬 더 옮겨져 있는 겁니다. 예. 제도로서 막을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홀드업 상황을 해체하면서 중소기업들의 경쟁력을 높이는 굉장히 장기적인 플랜이 필요합니다. 예. 이걸 하기 위해서는 재벌들의 갑질을 멈추는 것으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고요. 예. 알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완배 기자님과 함께했습니다. 이완배 기자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뜨거운 여름이 가고 어느새 찬바람이 옆구리를 스치면 왠지 뜸해졌던 그리운 친구 생각나시죠? 몇 년 만에 만나도 바로 어제 본 것 같은, 말 안 해도 내 마음 누구보다 잘 알아주던 속 깊고 다정한 친구 다 있잖아요. 마치 민중의 소리 같은? 이렇게 마음 맞는 친구랑 뜨거운 국물에 소주 한 잔이면 같이 할까요? 당신의 든든한 절친 민중의 소리가 오늘도 당신을 응원합니다. 민중의 소리 후원 전화 1661-0451 1661-0451 민중의 소리. 진실은 반드시 밝혀진다고. 무엇이 진실입니까? 대통령이라고 하는 지위를 진실을 밝히지 않는 데에 역이용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함께합니다. 아프니까 팩트다. 안녕하세요. 아프니까 팩트다 김보영입니다. 지난 일요일 인천 영흥도 앞바다에서 낚싯배 선창 1호가 전복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선창 1호는 급유선과 충돌해 전복됐고 이에 1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되는 참사가 벌어졌는데요. 자유한국당은 이번 사고를 해상관제 사고로 규정했습니다. 해상관제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이런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인명피해를 불러온 사고를 내년도 예산안과 연결시켜서 무리하게 정부 여당을 비판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어제 자유한국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있었던 홍준표 대표의 발언 들어보시죠. 이번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해양경찰청의 VTS 예산을 이 해상관제 시스템하고 관련 있는 예산이라고 합니다. 그걸 삭감했다고 합니다. 그걸 삭감해서 퍼주기 복지에 사용했다고 합니다. 이런 문제는 우리가 국민들이 좀 알아야 되고 짚고 넘어가야 할 문제입니다. 하지만 홍준표 대표의 주장은 사실이 아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VTS는 레이더나 CCTV를 이용해 선박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안전에 필요한 정보들을 선박에 제공하고 있는데요. 내년도 예산안에서 VTS 구축 운영사업 예산은 약 150억 원이 편성됐습니다. 올해 예산 약 270억 원에서 100억 원 이상이 깎인 것이죠. 수치만 놓고 보면 홍 대표의 주장에 설득력이 실리는 상황인데요. 그러나 CBS의 확인 결과 VST 사업 예산을 삭감한 이유는 퍼주기 복지를 위해서가 아니라 사업이 완료됐기 때문이었습니다. 경인연안과 태안연안에 VTS 설치가 완료돼 사업이 종료된 것입니다. 국회 예산 관계자는 홍준표 대표의 주장처럼 인위적으로 감소시킨 것이 아니다, 지속사업이라면 당연히 예산을 편성했을 것이다라고 반박했습니다. 한편 선창 1호와 충돌한 급유선 선장 전모 씨는 충돌 직전 낚싯배를 봤지만 알아서 피해갈 줄 알았다, 이렇게 해경조사에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지금까지 아프니까 팩트다였습니다. 야, 너 홍어 판다 그랬지? 팔지. 근데 홍어가 진짜 그렇게 몸에 좋아? 아니, 끝내준다니까. 우리 엄마 관절염인데? 홍어. 나 숙취는? 홍어. 마누라 다이어트는? 홍어. 큰이모 변비? 홍어. 작은 형 소화불량은? 홍어. 여동생 피부? 홍어. 큰 누나 주름? 홍어. 명절 때 선물은? 홍어라니까. 근데 비싸지? 열라 싸고 열라 맛있는 홍어가 있다니까. 어디? 알싸한 홍어. 1599-6456.com 혹은 1599-6456 전화 주문도 가능합니다. 골반 잡자 바로 잡자 바디로직, 허리 통증 바로 잡자 바디로직, 몸매 교정 바로 잡자 바디로직, 자세가 좋아지는 골반 교정 타이즈 바디로직, 검색창에 골반 교정 바디로직. 삐딱한 남성 골반 허리에도 역시 바디로직입니다. 바디로직의 효과를 못 느끼셨다면 100% 환불해드립니다. 자세한 환불 조건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세요. 우리 여보, 결혼생활 20년 동안 내가 고생만 시키고 얼굴에 주름살만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나이를 거꾸로 먹고 있네? 왜 이렇게 탱탱하지? 뉴트리션 닥터스에서 만든 콜라겐 몰라요? 콜라겐이라고 다 같은 콜라겐이 아니에요. 체내 흡수가 잘 되는 저분자 PC 콜라겐이거든요. 약국에서 찾으세요.
뉴트리션 닥터스는 약국식품 전문기업입니다. 문의전화 1688-5807 1688-5807. 스페이드 퀴즈입니다. 돌잔치, 채순잔치, 가게홍보, 체육대회, 창사기념일. 정답! 기념품! 문제를 끝까지 들으셔야죠. 이럴 때 사용하는 판촉물이나 기념품, 답례품, 단체 선물 등을 취급하는 전문업체로서 국민을 위해 제대로 일하는 언론과 정당의 후원을 하는 판촉물 전문업체는 어디일까요? 정답! 네피알! 네? 어디라고요? 네피알! 네, 정답입니다. 판촉물이나 단체 선물이 필요할 때 이왕이면 우리 편 회사 네피알을 찾아주세요. 인터넷 검색창에 네피알을 치시거나 032-519-4800으로 전화주시면 친절하게 상담해드립니다. 그런데 상품은 뭔가요? 네피알에 가서 고르세요. 3만 가지가 넘는 물품이 있어요. 당신과 내가 좋은 나라에서 그 정의로운 나라 그곳에 산다면 난 그냥 좋아서 웃기만 할 거예요. 당신의 뉴스 보좌관 김용민 브리핑. 대한민국 뉴스 브리핑의 선두주자 김용민 브리핑. 계속해서 김보영 아나운서가 오늘의 날씨를 전해드립니다. 날씨를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은 올겨울 들어 가장 춥습니다. 곳곳에 한파특보가 내려지고 남부지방도 영하권 추위를 보이겠는데요. 아침 기온은 서울 영하 8도, 춘천 영하 13도, 전주 영하 5도, 대구는 영하 4도가 예상됩니다. 또한 중부와 호남지방에는 눈 소식이 있습니다. 예상되는 눈의 양은 경기 남부와 중청에 최고 5cm, 그 밖에 중부와 호남지방에서도 1에서 3cm가 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 1도, 대전 2도, 광주 4도, 부산 6도를 나타내겠습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브리핑 1번지 김용민 브리핑입니다. 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정선태 교수님과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어떤 책 오늘 만납니까? 네, 오늘은 제가 아주 아끼는 책 중에 하나입니다. 예. 뭐 아끼는 책이 한두 권이겠습니까만은 그 중에서도 각별하게 애정이 가는 책입니다. 조선 후기 지식인사를 꽃피웠던 아주 멋진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래전에 봤던 박지원도 있고요. 공대용도 있고, 박재가도 있고, 유득공도 있고, 그리고 이서구란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무인이지만 백동수란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과 함께 어울리면서 고담준농과 함께 조선 사회에 관한 깊은 고민을 나누었던 이덕무란 사람이 있습니다. 호를 청장관 또는 아정이라고 하는데요. 예. 이덕무 선생이 쓴 그 많은 글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책과 동무와 그리고 자연에 관한 글을 모아놓은 책이 책에 미친 바보입니다. 책에 미친 바보 이덕무, 조선시대 실학자인데 이분 책은 저작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저작권 없습니다. 그러면 김용민이가 출판사 만들어서 이 책을 출간해도 한 푼도 안 드는 겁니까? 네, 번역해서 내야죠. 번역료가 들겠죠. 아, 아무래도. 네. 저작권이 저자의 사후 70년 이렇게 돼 있죠. 예. 그러니까 이런 고전들은 누가 현대 맥락에 맞게 잘 번역해냈느냐. 그럼 저작들이 아주 많으니까 그 중에서 어떤 글들을 선별하느냐, 그걸 어떻게 디자인하고 책으로 만들어내느냐, 거기에 달려 있겠죠. 한번 해보시죠. 아, 그러면 뭐 톨스토이도 그렇고 홍길동전도 그렇고. 네,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인류의 자산이죠. 뭐 개인의 소유가 아니고 인류의 자산이라고 할 수 있죠. 알겠습니다. 자, 이덕무의 산문집 책에 미친 바보. 이덕무라는 사람은 좀 생소한데
소상히 좀 말씀해 주시죠, 교수님. 네, 이동무는 뭐 아주 잘 알려져 있습니다. 정조 시대 때 규장각이라는 그 왕립 도서관 같은 게 있었잖아요. 예. 거기에서 검서관이라는 그 책을 이렇게 쭉 교감하고 정리하고 하는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낮은 벼슬이지만 현감도 지내기도 했고요. 아하. 무엇보다 책을 좋아해서 이 박람강기 많이 보고 많이 기억하는, 그리고 그걸 자신의 글로 표현하는 그런 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예. 정말 글을 잘 써요. 세상에 글 잘 쓰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청장과 전서라는 뭐 대작이 있는데 제가 가장 아끼는 책 중에 하나인데 그 대작에서 뽑은 글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동무 하면은 간서치라는 별명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예. 책을 보는 바보, 그러니까 책을 보다가 미친 바보, 이런 식으로 주위에서 얘기를 했나 봐요. 예. 뭐 지금만큼 그 당시에 책이 많지는 않았겠지만 그래도 읽어야 할 건 참 많았겠죠. 중국에서 나온 책들도 그렇고 또 동료 선비들이나 또 선비들, 또 삼국시대부터 쭉 내려져 오는 문서들, 뭐 좋은 글들이 많았을 겁니다. 그것들을 워낙 다양하게 독파했던 것 같습니다. 조금 이따 어떤 글에서 얘기하는지 잠깐 맛배기만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자화상에서 자신을 책에 미친 바보라고 명명하고요. 그리고 책을 읽는 이유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 그리고 요즘으로 얘기하면 서평에 대해서도 얘기를 하고요. 그리고 그 좋은 벗들에게 편지 쓴 것도 소개되어 있습니다. 요즘 편지를 참 많이 안 쓰는데 예. 조선시대 그 풍류를 즐겼던, 그리고 문화적 소양이 튼실했던 분들 보면은 편지를 정말 잘 씁니다. 예. 이것도 우리 조선시대 지성사에서 장관을 이루고 있는 퇴계 이황과 고봉 기대승이라는 나이차를 20년, 30년 가까이 되나요? 그 나이차를 극복하고 대토론을 벌이는데 토론이 이루어지는 것도 편지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이 편지 문화가 사상을 교류하는 장으로 활용됐던 것 같아요. 교수님, 그 시절에는 뭐 인터넷이라든지 통신 수단이 여의치 않았을 텐데 서평을 발표하면 어디서 볼 수 있고 어디서 이제 공유가 될 수 있습니까?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예. 개별적으로 쓸 수도 있고요. 예. 만약에 내가 어떤 좋은 책을 읽었다면은 그 책에 대한 내용들을 쭉 정리하거나 이 책의 의미들을 쭉 서술해서 우리 김 PD에게 보낸단 말이에요. 편지 형식으로. 그럼 우리 김 PD가 그걸 간직하고 있겠죠. 이렇게 편지든 이런 글이든 뭐 제문이든 여러 가지 형식의 글들이 있는데 그 글들을 모아두었다가 이 사람이 죽거나 이러면은 동료들이나 아는 지인들이 쭉 그 글들을 모읍니다. 이 모아서 문집을 만들어줘요. 그래서 이 문집의 형태로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쓴 사람이 두 부를 작성해서 한 부는 자기가 갖고 한 부는 누구에게 보내고 이러기도 했다 그러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우리 누이가 편지 쓰는 거 보면은 한 부는 자신이 갖고 있고 다른 한 부는 보내고 이랬던 걸로 기억을 해요. 또 옛날에 이런 것도 했었습니다. 김 PD는 낯설겠지만은 편지가 오거나 편지를 받으면은 두툼한 노트에다가 그걸 쭉 기록해 두기도 했었어요. 예. 독서 감상문도 기록할 수 있겠고 일기처럼.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답이 됐는지 모르겠네요. 예. 그러니까 뭐 개인이 소장하는 형태인데 요즘처럼 뭐 개인의 일상사, 일기 이런 것도 다 뭐 수백만, 수천만이 일시에 공유할 수 있는 이런 네트워크가 있다면은 아마 그 시대에 이덕무의 가치는 더욱 빛이 나지 않았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생각도 할 수 있는데 또 거꾸로 보면은 이렇게 웅숭 깊은 고독 속에서 자기와의 대화를 통해서 몇몇 그 가까운 지인들과의 깊이 있는 이런 토론을 통해서 길어 올릴 수 있는 사상은 이렇게 또 풍성하지 않았다고도 얘기할 수 있겠죠. 그렇죠. 자기와의 대화. 이게 사실은 SNS 글쓰기가 보편화되면서 굉장히 약화됐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요즘 젊은 학생들이 글 쓰는 걸 너무 힘겨워하는 게 바로 이런 미디어 환경의 변화도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해요, 교수님? 그러니까 우리가 무슨 문자 메시지를 보내거나 메신저를 하나 그럴 땐 대부분 짧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마저도 뭐 이모티콘을 몇 개 붙여서 얘기하기도 하고. 유유 뭐 이런 거. 네. 무슨 곰이 엉덩이 흔들고 이런 이모티콘들 많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이모티콘이 표현할 수 있는 걸 글로 표현하려면 얼마나 지난하겠습니까?
이렇게 짧게 이렇게 표현하는데 익숙해서 그런지 긴 문장들, 그러니까 호흡이 긴 문장들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대단히 힘들어해요. 우리 학생들 보면 그런 경향이 상당히 점점 더 강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게 요즘 사는 모습이기도 하니까 또 다른 방식으로 펼쳐지기도 하겠지만 저로서는 구세대여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아쉬운 점이 많아요. 자신의 언어로 자신의 생각이나 감정들을 표현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걸 호흡이 긴 문장으로 표현하기 어려워하는 순간에 어떻게 표현하지? 뭐 이런 생각을 할 때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책에 미친 바보를 만나보죠. 네, 여기 간서치, 책에 미친 바보라고 스스로를 명명한 우리 이덕무 선생의 글 몇 편 잠깐 보겠습니다. 예. 내가 책을 읽는 이유라는 글이 있어요. 예. 이런 글들 보면은 남 얘기 같지가 않아서 아찔하게 다가옵니다. 잠깐 읽어볼까요? 예.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슬픔이 밀려와 사방을 둘러봐도 막막하기만 할 때에는 그저 땅을 뚫고 들어가고 싶을 뿐 살고 싶은 마음이 조금도 없다. 하지만 다행스럽게도 나에게는 두 눈이 있고 글자를 알기에 한 권의 책을 들고 마음을 이루하면 잠시 뒤에는 억눌리고 무너졌던 마음이 조금 진정된다. 내 눈이 제 아무리 다섯 색깔을 구분할 수 있다 하더라도 책에 대해서는 깜깜한 밤과 같다면 장차 어디에 마음을 쓰겠는가. 선비가 한가로이 지내며 이렇다 할 일도 없을 때 책을 읽지 않는다면 무엇을 하겠는가. 책을 읽지 않는다면 작게는 정신없이 잠자거나 바둑이나 장기를 두게 되고 크게는 남을 비방하거나 돈벌이와 여색에 힘쓰게 된다. 아, 그러니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책을 읽을 수밖에. 멋지지 않습니까? 이거는 번역의 예술이기도 한데요. 네, 그렇습니다. 번역도 참 잘했습니다. 제가 보고 있는 버전이 권정원 선생이 번역한 그 미다스 북스라는 출판사에서 간행된 것인데요. 번역이 참 좋습니다. 번역에 따라서 많이 달라집니다. 여러 버전이 있습니다만은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서는 골라서 보시기 바랍니다. 번역본들마다 번역도 다르고요. 또 모아놓은 글들도 다릅니다. 청정관 전서나 아정유고 같은 대작들을 읽기 어렵다면은 이런 좋은 번역본들을 찾아보는 것도 쏠쏠한 재미입니다. 참 잘 쓰죠? 예. 책 읽는 게 전부는 아니겠지만은 이 책 읽는 기쁨이 아주 여실하게 드러납니다. 예. 여기 이덕무의 글 중에 내 인생의 문장 이런 짤막한 글도 있는데 이런 문장 하나가 내 인생의 문장이 된다면은 아주 믿음직한 버팀목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 한 편 더 보겠습니다. 여기 벗들과 또 동무들과 편지를 나누고 대화를 나누고 깊이 있는 토론을 하고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예. 여기에 나를 알아주는 벗이라는 그 명문이 있습니다. 이것도 우리 김 PD가 감동하실 것 같은데 제 목소리가 잘 안 받쳐줘서 어떨지 모르겠어요. 예. 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약 나를 알아주는 한 사람의 벗을 얻는다면 나는 망설임 없이 10년 동안 뽕나무를 심고 1년 동안 누에를 길러 손수 오색실을 물들일 것이다. 10일에 한 가지 빛깔을 물들인다면 50일이면 5가지 빛깔을 물들일 수 있을 것이다. 이것을 따뜻한 봄볕에 내놓고 말려서 여린 아내에게 부탁해 100번 달군 금침 바늘로 내 벗의 얼굴을 수놓게 하리라. 그런 다음 고운 비단으로 장식하고 예스러운 옥으로 막대를 만들 것이다. 이것을 가지고 뾰족뾰족하고 험준한 높은 산과 세차게 흐르는 물이 있는 곳, 그 사이에 펼쳐놓고 말없이 서로 바라보다 뉘엿뉘엿 해가 저물 때면 품에 안고 돌아오리라. 아, 정말 대단합니다. 예. 네. 나를 알아주는 벗이 한 사람이 있다면 10년 동안 뽕나무를 심겠답니다. 그리고 뽕나무가 자라면 뽕나무를 따서 그 뽕잎으로 1년 동안 누에를 기르겠다는 거죠. 그 누에에서 나온 실로 오색실을 물들일 거란 얘기입니다. 그리고 여린 아내에게 동무의 얼굴을 수놓게 한답니다. 그 수놓인 그 천을 들고 산속에 가서 뉘엿뉘엿 해가 저물 때까지 가만히 바라보다가 해가 지면 품에 안고 돌아온다고 합니다. 아, 벗에 대한 이런 글을 쓸 수가 있습니다. 예. 이런 벗이 있다는 건 참 행복한 일이겠죠. 이 글의 다른 단락을 보면 이래요. 이 같은 글의 다른 단락을 보면 이렇습니다. 모름지기 벗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라.
앞에서 얘기한 그런 벗이 있다면 참 좋겠지만 모름지기 벗이 없다고 한탄하지 말라. 책과 함께 논이면 될 것이다. 책이 없다면 구름과 노을이 내 벗이요. 구름과 노을이 없다면 하늘을 나는 갈매기에 내 마음을 맡기면 된다. 갈매기마저 없다면 남쪽 마을의 회화나무를 바라보며 친해지면 될 것이요. 원추리 잎새 사이에 앉아있는 귀뚜라미도 구경하며 좋아할 만하다. 내가 아끼더라도 시기하거나 의심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이 모두가 나의 좋은 벗이 될 것이다. 예. 네. 이 글은 꼭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무너무 아름다운 글입니다. 이 남성들 사이의 친밀도랄까요? 감정의 교감이 아주 깊이 배어있는 글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룸살롱에 가야만 그 친목이 돈독해지는 그런 남자들도 있는데 정말 수준이 다릅니다. 네, 클래스가 달라도 너무 다릅니다. 이런 동무들과 얘기하고 책을 두고 이런저런 논의도 벌이고 가끔씩 논쟁도 하고 하는 그 품격 있는 동무관계 얼마나 좋습니까? 마음이 허한 사람들이 물질적인 측면이나 권력의 측면에 끄달리는 사람들이 금방 우리 김 PD 말씀하신 방식대로 놀죠. 저는 요즘 나이가 들수록 그런 사람들은 참 딱해요. 저 사람들에게 삶이란 무엇일까? 나름대로 삶은 있겠지만은 뜬금없이 쓸쓸해지고 그렇기도 합니다. 아이고, 그래도 이런 풍류가 혼돈과 또 격변의 시대에도 남아 있었다는 것이 참 여러모로 의미가 있어 보입니다. 이게 조선 후기 시대의 작품인데 당장으로 물들던 그런 시기 아니었습니까? 네, 정조 시대이기도 하고요. 정말 새로운 세상을 꿈꾸던 이른바 지식인 그룹이었죠. 이 사람들의 그 깊이 대화를 나누면서 조선을 혁신하고자 했던 사람들입니다.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정도의 깊이 있는 그 감성의 교감이 있어야 이를 함께 도모할 수도 있었겠죠. 예. 네, 풍류라는 게 그냥 일상에서 벗어나서 무관심하고 자신의 모든 것을 버린다는 그런 의미의 허무주의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예. 격조 있는 놀이를 통해서야 언어가 풍성해질 테고 그걸 또 공유하다 보면은 더 좋은 세상을 꿈꾸는 그 길도 보이고 또 그 길을 향해서 함께 나가기도 했겠죠. 예. 좀 더 보겠습니다. 예. 여기 나를 경계하며라는 글이 몇 편 있는데요. 조선시대 선비들은 늘 그 신독이라고 해서 혼자 있을 때를 경계하라, 조심하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스스로를 경계하는 글들이 여러 문인들의 저작에서 볼 수 있는데 이덕무도 예외가 아닙니다. 조금 보겠습니다. 금방 김 PD가 얘기하길래 딱 떠올랐습니다. 예. 선비는 마음 밝히기를 거울같이 해야 하고 몸 규제하기를 먹줄같이 해야 한다. 거울은 닦지 않으면 먼지가 끼기 쉽고 먹줄이 똑바르지 않으면 나무가 굽기 쉽듯이 마음을 밝히지 않으면 쓸데없는 생각이 저절로 가득 차게 되고 몸을 규제하지 않으면 게으름이 저절로 생겨나게 된다. 그러므로 몸과 마음을 다스리는 일은 거울을 닦듯이 먹줄을 곧게 하듯이 해야 한다. 이러고 난 다음에 조금 몇 단락 지나가면은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만약에 마음이 불이라면 무력은 뗄나무이고 염치는 물이다. 마치 뗄나무에 불이 붙어 활활 타는 것을 물로 제어할 수 없는 것처럼 무력을 마음에 두고 있다면 염치로도 제어하기 어렵다. 네, 이 무력에 온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에게는 한 문장 기억해 둘 만합니다. 이런 경구들이 쭉 이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아쉬우니까 한 구절만 더 우리 김 PD에게 읽어드릴게요. 누이 동생이 좀 일찍 자신보다 일찍 그 세상을 떠나보낸 모양입니다. 연암 박지원도 그랬던 것 같은데요. 이 사랑하는 누이를 보내며라는 글인데 이건 먼저 간 누이를 그리며 쓴 제문입니다. 제문. 이 제문의 한 구절 보겠습니다. 누이를 먼저 보낸 심정이 절절하게 우러납니다. 네. 지금까지는 남들이 형제가 모두 몇이냐고 물으면 누구와 누구 해서 모두 넷이라 했는데 이제부터는 남들이 물으면 그럴 수 없겠구나. 내 몸이 굳어서 나무 토막처럼 뻣뻣하게 되었으니 이는 내 살을 벗게 되는 것 같은 고통이다. 형이 아우의 죽음을 불쌍히 여기고 아우가 형의 죽음을 가슴 아파하는 이치는 당연한 것이니 그 순리를 어길 수는 없지만 내가 태어나고 죽는 것을 다 보았으니 나는 원통하고 괴로울 뿐이다. 너는 비록 편하겠지만 내가 죽으면 누가 울어주겠느냐. 컴컴한 흙구덩이에 차마 옷 같은 너를 묻고 나니 아 슬프도다.
하는 글입니다. 예. 누이와 얽힌 추억들을 쭉 서술하면서 마지막에 먼저 간 동생을 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교 다닐 때 향가 중에 월명사라는 사람이 쓴 제 막내가라는 그 노래가 생각나기도 하네요. 예. 네, 그 산문으로 썼지만 그 글에 못지않게 저는 슬픔들이 정말 깊이 배어있는 그런 시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아름다웠던 것 같습니다. 책을 이게 탐욕스럽게 읽지 않고 책과 가까이 하는 사람들, 좋은 책 가까이 하는 사람들은 마음도 맑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 정조대왕 시기였기 때문에 정조대왕이 또 각별하게 학문과 사상에 대해서 자기의 어떤 그런 식견과 철학이 정립되어 있지 않았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군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맞습니다. 정조는 그야말로 계몽군주였죠. 학자들을 정말 존중했고요. 학자들과 난상 토론을 벌이기도 했다 그러죠. 그리고 이 서자로 태어난 사람들, 억울하게 사는 사람들도 함께 다 불러서 토론하고 규장각에서 함께 공부하게 하고 했다는 겁니다. 군주가 인문학적 소양이 풍부해야 그 사회가 풍요로워집니다. 정신적으로, 영혼적으로 풍요로워집니다. 그건 두말하면 잔소리죠. 또 그걸 못 견딘 이른바 권력의 화신이 된 자들이 정조를 괴롭혔죠. 방파 싸움의 와중에서. 예. 정조의 죽음이 아직도 의문으로 남아있긴 합니다만은 1801년 이 세상을 버리면서 조선 사회는 그야말로 세계사의 변화에 맞추지 못하고 세도 정치에 휘둘려서 엉망진창이 됐었죠. 여러 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한국의 근대가 식민지와 분단까지 오는 역사의 첫 출발점에 정조의 죽음이 있지 않은가 싶어요. 예. 정조의 뜻이 조금만 이어졌다면 우리 역사가 망상입니다마는 이런 비극적이고 굴곡 어린 역사로 이어지지 않았을 텐데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정선태 교수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한글도 남보다 빨리 깨치고 참 똑똑했는데 갈수록 실력이 뒤처지는 것 같아 걱정이에요. 혹시 초등학교 교과서 본 적 있어요? 어려운 어휘가 너무 많아요. 학교에서는 어휘 개념을 하나하나 설명해줄 시간이 정말 부족하잖아요. 그럼 어떡하죠? 내 아이의 어휘만큼은 내가 책임져야죠. 어휘 공부의 정성. 초등어휘 3000, 초등어휘 5000. 검색창에 초등어휘 3000을 쳐보세요. 태초에 하나님이 술 친구는 창조하셨습니다. 어쩐지 하나님이 술만 내리실 리가 없습니다. 자, 오늘 달릴 건데 군뱅이 챙겼지? 맞다, 군뱅이. 야, 내가 한 포 준다. 이거 귀한 거니까 꼭 갚아. 술 친구 먹으면 술자리에서 완전 날아다니잖아. 음주 생활의 퀄리티가 달라진다니까. 이 연말 회식도 술 친구만 있으면 걱정 없어. 연말 회식 절대 강자 술친굼. 술친굼 공식 쇼핑몰 회원만을 위한 추가 증정 이벤트를 확인하세요. 네이버에 술친굼을 검색하세요. 충남 금산의 넓은 인삼밭. 정성농장을 일군 농부아버지 이정열 씨. 자연은 노력한 만큼 내어준다. 그 자연의 마음을 알기에 정성농장을 더불어 일구는 아들 이성규 씨도 아버지에게 배운 것처럼 정직하고 또 성실하게. 정성농장 홍삼은 인삼 재배부터 가공 판매까지 모두 책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1등 품질을 자부합니다. 검색창에 정성농장 홍삼을 검색해주세요. 정성농장 홍삼. 전화문의는 010-9754-6972. 이준호동 희망센터 이사 권영국 변호사입니다. 이준호동 희망센터는 동남아시아 저개발 국가의 이주노동자들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골 오지 마을에 학교를 만들고 마을 주민들이 공동체를 이루어 운영하도록 돕습니다. 포털 검색창이나 페이스북에서 이주노동 희망센터를 검색하시어 후원회원이 되어주세요. 노동 존중 생산과 소비를 통한 사회연대를 추구하는 문자당이 함께합니다. 답은 이미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라고 하는 답정너. 아닌데. 답은 정치인데 너만 몰라. 이건데.
보좌관 김성회의 답정너. 김성회 보좌관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어젯밤 늦게까지 여야 협상될 것처럼 가다가 또 엎어지고 하여간 곡절이 많았습니다. 예, 밤새 지금 3당 간사들이 모여서 마지막 소수점까지 조정하는 단계를 거치고 있고요. 예. 더불어민주당은 어쨌건 간사 간 합의에 지금 넘겨놓은 상태고,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인데요. 자유한국당이 오늘 합의를 하면서 합의 내용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6번하고 7번 두 개에다 가로를 쳤어요. 법인세 최고세율 25% 적용 과세 표준 구간을 3천억 원 이상 하는 기업으로 조정한다는 내용인데 여기에 이제 가로 열고 자유한국당 유보 가로 닫고 이렇게 돼 있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2018년도 공무원 인력 증원 규모를 9,475명으로 한다. 정부는 2018년도 공무원 재배치 실적을 2019년도 예산안 심의 시 국회에 보고한다. 가로 열고 자유한국당 유보 이렇게 해놨거든요. 예. 그게 총 8개 항을 합의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어젯밤에 이루어졌던 예결소설 결과를 보고 아침 9시 반에 다시 한번 예산을 받을 것인지 못 받을 것인지 의총을 하기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특히나 이제 공무원 숫자와 관련된 문제 하고 이제 법인 이 두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의총에서는 딱 답을 못 내리겠다라고 발을 빼서요. 이거 원내대표 간에 합의해도 소용없고 엉망진창인 거죠, 지금. 그래서 어떻게 마지막 얘기를 했냐면 합의 무효할 수도 있느냐라는 기자들의 질문에 그건 할지 안 할지 모르니 이 자리에서 얘기할 수 없다. 내일 무효화될지 표결 반대 토론할지 논의가 없어서 가정하고 내일 어떻게 할 거라고는 내일 얘기하겠다. 그게 이제 오늘 얘기인데요. 아침까지는 지금 정확히 알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네. 적폐 세력한테 결제를 맡아야 하는 이런 현실이 참으로 비루하게 다가옵니다. 네, 그나마 다행인 것은 국민의당을 다 끌어들이면 양당 간의 합의로 정세균 의장이 이제 부의하면 통과를 시킬 수 있는 상황은 왔기 때문에요. 지금 그리고 자유한국당이 반대하는 이유도 사실은 논리적으로 잘 맞지 않고 해서 오늘 중으로는 어떻게든 타결을 볼 거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국민의당은 결국 이제 호남의 KTX 증설이나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좀 받아들이고 양보를 한 거죠. 그뿐만 아니라 이제 저희가 이제 타결 과정에서 가장 좀 뼈아프게 생각하는 부분은 역시나 아동수당에 있어서 상위 10%는 주지 않는 걸로 지금 협의를 한 거거든요. 이게 보편적 복지의 틀을 무너뜨렸다는 점에서는 이제 자유한국당은 자기들의 승리라고 생각할 텐데요. 이게 이제 해당 0세에서 5세까지 아동 그룹을 한 250만 명 정도 보고 있어요. 10%면 한 25만 명 수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럼 25만 명을 갈라내기 위해서 225만 명이 지금까지는 출생증명, 그러니까 몇 살인지만 증명하면 돈을 받을 수 있었는데, 이 10%를 빼내기 위해서 나머지 90%가 자신의 가난을 증명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거죠. 네, 자유한국당과 국민의당이 원하는 복지는 이런 겁니다. 전 국민의 80%가 됐건 90%가 됐건 어쨌든 상위 10%가 아니라는 것을 온갖 것으로 증명하게 만들겠죠. 국가가 국민의 소득을 다 알 수가 없으니까 모르겠습니다. 어떤 식으로 틀을 정할지 모르겠지만 소득세도 내야 될 거고 이런저런 서류들 첨부해서 10만 원을 받아가라. 나한테 타가라. 이렇게 요구를 하는 것이고요. 상위 10% 국민들한테 10만 원 주는 게 큰 문제인 것처럼 따지지만 사실은 그렇게 많이 버시는 분들은 세금을 많이 받으면 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세금을 그렇게 많이 내고 있는데 아이들 10만 원 정도 주는 거 혜택 주는 게 그렇게 큰 문제인가 싶기도 하고요. 어쨌거나 이 보편적 복지라는 틀을 무너뜨리겠다는 자유한국당의 전략 끝까지 버텨서 이제 얻어낸 거고요. 그래서 일부에서는 원내대표가 그런 걸 합의해 주느냐라고 말씀하시지만 또 사실은 국민적 요구가 협치에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무조건 어깃장 놓고 들어 누울 수 없는 상황이었고 저희가 단독으로 150석이 있다면야 그렇게 해서 밀어붙이겠지만 좀 아쉬운 대로 그렇게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이 나쁜 자들한테 생각만 하면 행동만 하면 다 어떻게든 어깃장을 놓으려고 하는 이런 못된 심보. 정말 주먹이 옵니다, 진짜. 예, 공무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이제
이번 문재인 정부에서 17만 명을 다 늘리고 나면 뭐 몇백조 예산이 들 것처럼 겁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그 이제 예정처에서 예산정책처에서 추정한 값을 봐도요. 9급으로 들어온 공무원들 다 5급까지 승진한다라고 전제를 했는데 저희가 이번 공무원 증언에서 좀 보셔야 되는 내용들이 사무직이나 내근직 간부직을 뽑은 게 아니라 현장에서 뛰시는 분들을 뽑은 거거든요. 그렇죠. 사회복지사 같은 경우도 그래서 뭐 지금 40대 이상 되시는 분들은 20몇 살에 기업에 입사를 하면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대리 거쳐서 과장, 차장, 부장 달고 이사까지 올라가는 그림을 그리시고 공무원 들어가신 분들도 9급이 됐으면 8급, 7급, 6급, 5급까지 올라가서 은퇴하는 걸 생각을 하는데 이제 이런 나이를 먹으면 호봉이 올라가고 월급이 올라가는 시대가 이미 저물고 있습니다. 그건 뭐 이제 제가 다 받아들이고 있는 건데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 증원하는 공무원 같은 경우도 사회복지사나 이렇게 현장에 뛰시는 분들이라 오래 뛰면 처음에 받던 것보다 월급 많이 받으시긴 하겠지만 급격한 승진이 쉽지 않은 구조고요. 그리고 또 만약 재정의 부담에 문제가 된다면 그것은 뭐 이제 30년, 20년 후의 일 아니겠습니까? 그때 인구의 숫자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해야 하지만 그 중간중간에 저희가 필요하다면 승진의 속도를 늦춘다든지 여러 가지 브레이크를 걸 수 있는 기제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김동연 부총리도 얘기를 한 점이 공무원 인건비가 얼마가 든다 이렇게 보실 문제가 아니라 총지출 대비로 해서 공무원의 인건비를 8% 안에서 관리하겠다라는 목표를 갖고 있는 거니까 그렇게 치면 올해 공무원 인건비가 35조 8천억 원이에요. 이미 많습니다. 35조 들으면 이게 10년이면 350조 아닙니까? 그러면 이제 공무원 인건비가 350조 든다라고 얘기하면 그 얘기를 사람들이 듣지 않는 것처럼 기본은 국가 예산을 잡는 데 있어서 총 지출 대비해서 인건비 비중을 8%대에서 관리한다는 목표를 세우고 내년에 공무원 임금 상승률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억제하는 방안 그리고 인원이 많을 경우는 승진을 억제하는 방안 이런 것들을 저희가 고려해 볼 수 있고요. 예. 또 중요한 것은 1960년대에서 70년대 후반까지 태어날 때는 그때 사람들이 엄청 많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58년 개띠도 뭐 유명하듯이 이제 그때 인구들이 엄청나게 폭증을 했는데 퇴직하는 공무원도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 12년부터 16년까지 18만 8천 명이 퇴직을 한다는 거고요. 예. 그다음에 17년부터 21년 사이에 22만 명, 22년부터 26년까지 25만 명이 퇴직을 하고 27년에 31년은 지금 현재 예상으로 28만 명이 퇴직을 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인력 수급의 문제들 여러 가지 고려했을 때 기본적으로 필요한 증원들을 하는 것은 큰 문제가 있지 않다 생각이 계속 드는 것이고요. 예. 뭐 멀리 갈 것도 없이 공무원 중에서 또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교육 공무원들, 교사들 있죠. 이 정원도 2006년에 교대 정원이 6,224명이었는데요. 예. 근데 지금 2013년부터 16년 평균은 3,848명으로 2,300명이나 줄였거든요. 절반 정도 줄인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인구의 프로젝션을 해서 필요한 부분에서 줄여가는 것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기업체에서 사람을 뭐 신입사원 하나 뽑읍시다 했을 때 그러면 연봉이 3천만 원짜리 신입사원이라고 하면 그 사람 뽑을 때 과장이 사장한테 가서 사장님 이번에 3천만 원짜리 직원을 뽑으면 앞으로 30년 동안 9억이 들어갑니다. 이거 뽑으셔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한 사람 없거든요. 그렇죠. 예. 예, 앞으로 몇 년간의 미래를 내다보고 예산을 드리고 중간중간에 저희가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연금을 조정한다든지 월급을 조정한다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그 합의점을 찾아가는 것이지 지금으로부터 20년, 30년 후에 있을 프로젝션을 그것도 정확하지 않은 통계를 가지고 자꾸 이런 식으로 공무원 늘리면 나라가 절단 날 것처럼 말하는 것 저는 옳지 않다 생각하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지금 증원을 하려는 것들이 뭐 경찰, 사회복지사, 근로감독관 등 우리 사회에 꼭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이런 분들이 일을 함으로써 사실은 국민들이 혜택을 보는 거거든요. 예. 그리고 지금 말씀드린 분들이 일을 열심히 하면 할수록 고통스러운 사람들은 사용자들입니다. 그리고 약한 사람들을 괴롭히려고 하는 사람들이 고통스러운 사회가 오는 건데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봐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자기들은 이제 공직하면은 벼슬이고 무의도식해도 뭐 월급 따박따박 나오고 그 권력을 공고히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공무원 늘리자고 하면은 이거 뭐 그냥 저 감투 하나 주는 거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생각하는 공직이라고 하는 것은 일하는 자리 아닙니까? 예, 지금 이제 뭐 쭉 설명드렸습니다만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증원하려고 하는 인력들은 사회복지와 사회안전 그리고 사회정의를 구현하는 차원에서의 실무적인 인원들을 확충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지금까지 모자랐던 거죠. 지금까지 국가의 우선순위가 다른 쪽에 가 있었기 때문에 사회복지사들 없어서 저희가 좀 돌이켜보기만 해도 끔찍합니다만 세모녀 자살 사건 이런 경우도 사회복지사들의 사각지대에 벗어나 있기 때문에 생겼던 비극이었고 조금만 더 과거로 돌아가 보면 초등학교 다니는 누나가 그 장애 있는 아이를 보살피다가 집에 불이 나서 아이를 구출하지 못해서 둘이 같이 죽은 이런 뭐 정말 끔찍한 사례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보살필 수 있는 국가 인력을 충당하는 것 너무나도 필요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저희가 돈을 벌면 그만큼 나라의 품격이 올라가야죠. 그런 안전망을 구축하는 일에 쓰이는 돈인 만큼 같이 투자하고 같이 혜택을 본다는 점을 좀 잊지 않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참 이런 꼴통 야당들과 함께 촛불혁명 이후의 시대를 설계해야 한다. 2020년까지 암담합니다. 어쨌든 선거는 2020년에 있고, 하지만 뭐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18년에 지방자치 선거도 있지만 뭐 이렇게 저렇게 옮겨 다니면서 결석이 많이 생겨서 그 자리에 대한 국회의원 선거도 미니 총선이 치러질 전망이 보이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런 선거에서 좀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의사를 밝혀주실 필요가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말 나온 김에 지금 보니까 홍준표 대표는 지방자치 선거 전략에 대해서는 큰 관심이 없고 본인이 대구에서 한 자리 해야 되겠다는 열망이 가득 차 계신 것 같은데 우리 대구에서 방송 들으신 청취자분들, 이번에 홍준표가 경북 어디서 출마할지 모르겠지만 그 양반 꼭 막아야 됩니다. 그 양반 꼭 막는 것을 한번 좀 보여주시면 그렇게 되면 자유한국당이 정신 차리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홍준표가 낙방하면 아마 더불어민주당보다는 그 자유한국당 내에서 만세 소리가 더 클 것 같아요. 예, 더 좋아할 수 있죠. 예. 예. 하나만 더 간단히 여쭤보겠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 취임 100일을 맞았습니다. 당 지지율을 25%인가요? 거기까지 올려놓겠다라고 했는데 참 어려운 일입니다. 일단 안철수 대표께서는 본인의 지지 그룹이 어딘지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못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사람이 자기 근거지를 마련하고 외연을 확장하는 것이 순서인데요. 내부가 없는 상태에서 국중주의에 동의하는 사람들로 외연을 확대하려고 하니, 외연이라는 것은 중심이 있을 때 외연을 확대하는 것이거든요. 근데 여긴 지금 뭐 되는 대로 아무데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 거고, 뭔가 호남은 나의 품격에 맞지 않는 것 같다라는 생각도 한편에 있으신 것 같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중심을 제대로 못 틀어주고 있기 때문에 외연 확장이 안 되고 있는 것으로 전 보고요. 그것은 당의 창립부터 그랬던 거죠. 이 당이 왜 존재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문재인도 아니고 박근혜도 아닌 이삭 줍기라는 그 창당 정신. 근데 지금 문재인이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70%가 돼버린 현실에서 이삭을 주울 데가 없는 거죠. 이미 가을이 다 지나가고 봄이 와서 새싹이 돋고 있는데 낙엽을 줍는다고 돌아다니는 모습, 그것이 지금 안철수 대표의 모습이 아닌가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자, 국회 이모저모 살펴봤습니다. 김성회 보좌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영민 브리핑 2부,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알고 계십니까? 지상파 라디오 서울 SBS 러브 FM 103.5와 부산 KNN 러브 FM 105.7로 매일 오전 6시 20분부터 40분 동안 함께하실 수 있습니다. 새벽에 나온 새 소식, 당일 대한민국을 뒤흔들 핵심 이슈,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에서 미리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기상청에 최혜윤 리포터가 나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다수는 누구 겁니까? 제 건 아닙니다. 아, 그렇군요. 뉴스 더하기 뉴스, 김영민의 뉴스 브리핑, 최고의 브리핑, 놓치지 마십시오. 탄핵 때문에 뭐 이야기를 전달을 하려고 해도 길을 막고 듣질 않아요.
패족 수준으로 쪼그라든 한국 보수. 회생의 길은 과연 있을까? 변화된 정치 환경, 갈 길 잃은 보수에게 새로운 희망을 제시한다. 애국 보수의 화려한 부활과 집권을 위한 본격 가이드, 김용민의 신간, 보수를 지켜라. 진중권도 투표하는 보수 정당. 광주에서도 일당이 될 수 있는 보수 정당. 젊은이들의 입당이 줄을 잇는 보수 정당. 언제까지 민주당 정의당을 부러워만 할 것인가? 부러우면 진다니까? 자유한국당 당원 김용민이 쓴 보수를 지켜라. 이김에서 나왔습니다. 뉴스포렌메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팔로워 89만이 넘는 김용민 트위터에서 매일 설문조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최근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해킹 사고와 투자 사기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현행법상 가상화폐 관련 규제는 전무한 상황입니다. 이에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정부 입법을 통해서 가상화폐 거래를 유사수신 행위로 규제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반면 경제계에서는 가상화폐 거래소를 제한하는 방향보다는 업계 자율 규제를 장려하면서 육성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은 비트코인으로 대표되는 가상화폐의 앞날을 어떻게 전망하고 있을까요? 오늘 새벽 5시까지 모두 1387분이 설문조사에 참여해 주셨습니다. 85% 대부분의 시민들은 비트코인을 포함한 가상화폐의 열풍은 일시적인 거품이다, 이렇게 진단해 주셨습니다. 가상화폐의 전망이 밝다, 이렇게 응답한 시민들은 15%였습니다. 트위터 의견도 볼까요? I love 에그님, 국경 없는 비자금이 필요한 사람들을 위한 사설 화폐 아닌가요? 네, 황금망치님, 4차 산업의 한 분야인 블록체인에는 국가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전자화폐 같은 공통화폐가 필요한 것입니다. 네, 상반된 의견 소개해드렸습니다. 설문조사에 참여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 김용민 브리핑 게시판에 올라온 사연 일부 소개하겠습니다. 꿈꾸는 큰그림님, 수학 교육 문제가 정말 심각하네요. 도대체 무엇을 위한 교육인가요? 라고 하셨고, 케이블님, 이완배 기자님 코너 즐겨 듣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가끔 전혀 동의할 수 없는 말씀을 하시지만 감사합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동의할 수 없는 말이 뭔가요? 들여다보겠습니다. 제가 공돌이라서 공감이 안 갈 수 있지만 오늘 로그 이야기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딴 걸 왜 가르치는지 모르겠다고 표현하신 걸로 알아들었는데, 다른 학문에도 그딴 걸 왜 가르치는지 모르는 게 있죠. 로그를 배워서 남 주는 게 아닙니다. 논리적 사고를 가질 수 있고, 혹시나 이 기자님 혼자서 전원주택을 지으시거나 목공을 취미로 하시면 고등학교 때 배운 로그를 고마워하실 때도 있을 겁니다. 제가 공돌이지만 고등학교 때 상업을 배웠습니다. 대차, 대조표 뭐 이런 걸 배웠는데 전 그딴 거라고 표현하지 않습니다. 똥으로 쓰더라도 하나라도 알면 좋지 않나요? 라고 하셨는데, 네, 필요한 분들에게는 로그가 고마울 수 있는데 수학책을 내려놓고 25년을 더 산 저에게 로그는 고등학교 졸업 이후 전혀 불필요했습니다. 이런 로그로 왜 사람을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서 계급을 매기는 도구로 오용돼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로그 모른다고 차별받는 이유, 저는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수학이 필요한 학문일 수는 있어도 기묘하지는 않습니다. 강요할 대상도 아닙니다. 이것이 바로 제 생각입니다. 케이블님, 여하간 의견 감사합니다. 2017년 12월 5일 화요일 김용민 브리핑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브리핑과 함께한 시간 어떠셨어요? 다음 시간에도 보다 바르고 알차며 즐거운 정보로 여러분을 찾아가겠습니다. 팟캐스트 포털 팟빵에서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로 응원해주세요.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구독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